진행을 맡게 된 신성민 작가입니다. 너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못 들 바를 모르겠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진짜 많죠. 예,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방금 저희들이 대기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의 아이콘이죠. 고생 아이콘. 했다기보다는 고생. 나오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그걸 좀 덜어드렸어야 되는데 좀 오히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들하고는 이제 10년 정도 터울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김준호 대변인님과 그리고 류재하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모두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뭔가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 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다수가 거리로 나오고 행동하는 다수가 이 엄동설 안에 여기 모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누가 뭐 보수의 위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수의 위기 아닙니다. 보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보수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뭔가 가르치고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들이 양진영 모두에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80년대 광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지금 저희 세 사람은 다 80년대생 출생이거든요. 1970년생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역사로서 배우고 또 그 정신을 계승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채감은 사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때문에 자유롭게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치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X세대 형님 누님들 서태지와 함께 기라성같이 등장했던 형님 누님들 세대 때부터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커왔는데 근데 지금 정치권의 어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586 그건 이제 여야 막론하고요. 586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어떤 구체감에 근거해서 이념이라는 구호에 근거해서 정치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청년 세대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력이 중요하고 실용이 중요하고 유능함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언더 73이라는 걸 한번 사실 세대 교체라는 기치를 들고 싶었거든요. 또 그 기수가 한동훈 대표님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목한 시절에 여기 기라성 같은 선배님도 계시지만 어목한 시절에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거치면서 계속 훈장처럼 그걸 청부서처럼 내미는 식으로 정치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계속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부채의식을 떨쳐낸 세대가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의 맏형격이기는 하지만 80년대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90년대생, 2000년대 아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말씀 정말 잘하시잖아요.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뭘 해야 될지 아는 분들 그리고 뭘 해내기를 바라는 분들을 남은 평생을 지원할 거라는 약속도 드리고 싶어요. 김준호 대변인님 방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너무 좋은 얘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다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인데 너무 좋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사실 무대 올라오기 전에는 대표님을 사실 좀 골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180대 1로 우리 대표님께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는 근데 제가 이거 거죠? 보니까 네. 2만 대 1은 제가 이길 방법이 없어서 차가 있을까? 차 있죠. 차 있어. 대표님 네.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죠? 있어. 사실 본론으로 괜찮을까? 들어서 포인트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 같은 시대 상황에서 현재 기준에 출발해서 부동산 정책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겠다. 자, 뻔합니다. 수요 아니면 공급 아니에요?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각자의 가게에서 각자의 청년들이 거기에 맞춘 인생 계획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필 받으면 확 바뀌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걸 먼저 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나중에 안 많은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1호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앞장서서 비판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공탄에 가서도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요 그리고 대출 규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1월은 뭐라고 했죠? 대대적인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와서 지금은 더 고를 내고 있어요. 왜 자기가 화를 냅니까? 자기 말대로 부동산 정책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섹터에서 할 일은 일관성입니다. 지금은 그건 먼저 문제 해결에 치료의 정책을 했잖아요. 맞아. 9시 한 명. 결국 부동산 정책도 정책적 일관성이 유능함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그거 아까 또 저는 취소는 문화 정비 됐어요. 중에서 네. 그러니까 예매하고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대장 사건이 이제 열세잖아요. 그래서 열세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여론으로 이제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계시는 국민 의원님들도 굉장히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결국 여론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면 그것도 굉장한 유능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표님이 제명당하거나 당에서 내침을 당하고 난 지금 보면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 미래 신도시도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 때는 대대적인 어떤 저항 검찰이 자살했다라는 저 마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센 말 하고 할 때마다 가슴이 털럭털럭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그냥 검찰 항소 포기한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것은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이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자꾸 싸우지 말라고요. 아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싸우지 마라.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그걸 타이밍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전 놀랬던 거죠. 아니 위례 항소 포기 이러고 넘어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실용이라는 것이 무슨 새벽 배송만 막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싸워야 하는데 문제에서 실용적으로 싸워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건 실력이고 성실함이에요. 다음 열거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유재하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관세 협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관세 협정은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너무 욕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혜란 이런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게 근데 꼭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해놨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리가 있는 너무 많아서
11월이 되기까지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상임위 기준, 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니 니네들이 우리들의 대표라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최소한 알 권리 정도는 우리한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뭐 성실한 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투덜대고 왜 이런 일을 또 시킬까? 이런 행위는 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항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더 좋으신 모든 분들이 다들 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길어졌네요. 네,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간 정치가 좋은 정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좋은 정치가 벙벙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강론이에요. 좋은 정치가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너무 벙벙하죠. 결국은 대안을 내는 정치입니다. 성실한 정치고 답을 찾는 정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더 일해야 됩니다. 100년까지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60살까지만 일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고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식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우린 이거 반대. 이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 맞는 대안은 뭔지를 강론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서 좋은 정치 복지를 고민해야 돼.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AI를 확보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냐? 그러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노동 시간이 줄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저는 AI 시대에는 정말 더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헌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건 사실 AI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 훔쳐서 좀 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직 격차 문제, 뭐 수도권 지방, 그런 여러 격차 문제 노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격차 해소라는 거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걸 계속